11월 28일 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본격 겨울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한낮에도 서울 3도, 대구 9도, 전주 7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는 눈과 비가 내렸는데요. 이게 얼면서 빙판길이 된 곳도 있으니까요. 오늘 걸을 때 또 운전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지붕 밑에 이런 데 어두운 곳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한낮에도 빙판길이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자정쯤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부산, 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3파전이죠. 네, 투표가 이루어질 프랑스 파리에서는 우리 유치단이 막판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는데 내일 아침 이 시간에는 부산이 뽑혔습니다. 개최지가 됐습니다라는 소식 꼭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상클도 함께 응원하면서 오늘도 다양한 국내외 소식부터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또 법률 고민 풀어보는 상클 상담소까지 1시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알기 쉽게 시사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뭘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집 주소도 잊어입니다.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유명 강사 김창욱 씨가 알츠하이머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내 인생을 뒤흔들 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잠깐 보시죠. 네. 그리고 뭔가 숫자를 기억하라고 하면 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다가 이제 집 번호 같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잃어버리고 집이 몇 호인지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말고 뇌신경외과 뇌신경센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약간 치매 증상이 있다고 MRI하고 펫을 찍자고 했어요. 알츠하이머가 저한테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김창욱 씨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데 기억력 감퇴 증상을 겪고 검사를 해봤더니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50살인 김창욱 씨는 알츠하이머 검사를 12월에 다시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면서 본인은 술도 안 마시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라고도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반 강의는 좀 거의 그만뒀고 유튜브 강의를 가끔 올리려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 알츠하이머병이 뇌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뭐 매체나 여러 가지 요즘에는 많이 정보들을 접하게 되니까 그렇게 낯설진 않은데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건망증이랑은 구별이 된다고요? 건망증도 똑같이 잊어버리는 거니까. 네,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자, 그 드라마도 알츠하이머병을 아주 심도 있게 또 긍정적으로 풀어내면서 호평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자, 알츠하이머병을 흔히 천천히 나를 지우는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이 먼저 알면은 이게 치매인데 내가 먼저 알면 건망증이라 이렇게 좀 설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치매 초기 증상과 건망증 구별인데요. 자, 기억 부문에서 사고가 있다고 하면 치매는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건망증은 뭔지는 알겠는데 떠오르지 않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생각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길찾기가 나오군요. 또 보죠. 네. 자, 길찾기에서 그 치매는 늘 그 다니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때가 치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망증은 한두 번 다니는 길을 바로 잊을 때 이런 때가 건망증이다라고 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본인도 또 가족도 참 힘든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병인데 그럼 좀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최근 학계 연구에 따르면 그 40대 이전부터 치매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중년기로 접어들 때는 머리 충격을 좀 조심해야 되고 고혈압과 과음,
비만 등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장 발병률이 높은 노년기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나 우울증을 좀 피해야 하고요. 규칙적인 운동은 중추신경계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손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치매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예. 네네네. 치매 초기 증상과 건망증을 구별하는 방법. 기억인데 만약 사과를 봤을 때 치매면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라고 아예 사과 자체의 개념을 까먹는 것이고 예, 예. 네. 건망증이라면 이게 뭔지 본 적은 있는데 뭔지 그렇죠. 이제 알겠는데 먹는 거고 뭐 그런 건 알겠지만 이게 예. 사과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시고 빨리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확실히 건망증이 조금은 좀 경미한 경증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렇게 네. 비교를 하니까. 혹시 늘 내가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거나 할 예. 때는 치매 초기가 아닌지 좀 의심을 해보고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좀 사람들 잘 만나고 꾸준하게 걷기 운동도 좀 해주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만나볼까요? 네, 다음은요. 더블 침대 인덕션까지입니다. 직원들 휴식 공간을 자신이 먹고 자는 숙소로 바꿔 써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적발이 됐습니다. 공사비부터 침대, 냉장고 사는 데까지 기관돈을 썼습니다. 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올해 1월에 감사에 나섰는데요. 여기서 유동준 원장이 직원 휴게실을 고쳐서 개인 숙소로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세금 1,4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싱글 침대는 머리 장식까지 덧댄 더블 침대로 바뀌었고 TV도 좀 커졌고요. 냉장고와 인덕션도 들여놨습니다. 되게 좋은 콘도 시설 같은데요. 네네. 자, 이런 것들 유 원장은 이제 직원들이 한 일이다라고 발뺌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예. 직원 휴게실 왜 개조하신 걸까요? 그거는 그 개조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개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사실 몰랐어요. 네, JTBC 취재진이 직접 본인에게 해명을 들었군요. 예.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직원 휴게 공간을 유 원장이 숙소로 쓴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고, 근데 원장 본인이 개조한 건 아니다. 아랫사람들이 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알고 보니까 거짓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유 원장의 말과 달리 직접 결제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결제 날짜는 지난해 3월 7일 취임하고 닷새 만이었습니다. 허허. 출퇴근 시간 때문에 숙소가 필요했고 경기도 감사 이후에 개인 짐은 모두 뺐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기관장이 지적받은 게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예. 업무 시간 중에 여러 차례 기관의 돈으로 술을 마신 사실도 드러났다고요. 네, 이 경기도 감사가 이제 애초에 시작된 게 유 원장이 업무 추진비로 직원들과 음주를 한다는 내부 고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지난해 3월 취임 이후에 16회 16차례에 걸쳐서 맥주와 소주 34명을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영수증에 총액만 적혀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뺀 결과입니다. 예.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임원들이랑 함께 먹었다고 직원들하고 진짜 뭐 유흥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가는 분들한테 그 경력으로의 뭐 경력차라고 이렇게 뭐 해명을 하긴 했는데 좀 네. 말이 안 돼 보이고요. 공공기관은 이렇게 도덕적 해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발이 됐는데 경기도가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고요? 네, 그 경기도는 이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 추진비 회수와 또 주의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낮은 수준의 징계였는데요. 조사 방해를 한 두 직원도 징계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청은 따로 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경기 테크노파크라는 곳이 연평균 1,000억 원 정도 예산으로 지역 업체가 기술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과연 네. 이런 업무에 충실했는지 괜히 이런 잡음 때문에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경기도의 이런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도 적절했는지 이런 수준의 징계로 공공기관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도민들이 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은요. 피아노의 불효입니다. 자, 중산층의 상징 피아노가 집집마다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중고 피아노는 수요가 없어서 처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동네에서 이렇게 뭐 띵동띵동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저도 어릴 땐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뭐 동네 골목길 같은 데 예, 들러본 예, 예. 게 또 근데
폐기물 이렇게 뭐 분리수거 내놓는데 보면은 막 피아노 망가진 거 버려놓은 것도 볼 수가 있고 네. 그런데 한국의 피아니스트들은 사실은 전 세계 무대에서 정말 종횡무진 그렇죠. 탑 클래스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악기로서의 피아노의 가치는 좀 하락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K클래식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에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을 했죠. 제가 조성진 씨의 연주 한번 짧게 준비를 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피아노 선율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약간 간지르듯이 피아노를 치는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 지금 날도 추운데 따뜻한 차 한잔하면서 우리 상크리 분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뭐 피아노에 얽힌 추억 하나쯤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네.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저도요. 네. 네, 근데 이제는 또 피아노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동네 피아노 학원들도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에서 10년 넘게 운영된 피아노 학원이 문을 닫았는데요. 학원장은 피아노 13대를 처분하고 오히려 100만 원을 업체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한 대는 돈을 받고 팔았지만 일반형 피아노는 대당 8만 원씩의 처리 비용을 냈다라고 하네요. 와, 네. 보통 악기는 돈 받고 중고로 많이 파는데 네. 피아노는 마치 폐기물처럼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그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피아노가 뭐 이제는 좀 버리기도 어려운 그런 신세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무겁기도 하고요. 예, 예. 그렇죠. 처리가 일단 가구 버리듯이 이제 일종의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피아노를 찾는 사람, 어린이가 줄어들었고요. 또 청년 10명 중 8명이 미혼이다라는 통계 자료까지 나올 만큼 이 국내 저출산 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또 층간소음 문제로 디지털 악기가 보급된 영향도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 중고 피아노에 대한 중국 판매가 줄었거든요. 중국도 20년, 30년 된 중고 피아노를 꺼려하는 경향도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자녀에게 사주는 뭐 가장 비싼 선물이었잖아요, 피아노가. 그리고 네. 중산층의 상징이라고 했지만 피아노 한 대 있으면 이 집 좀 괜찮지? 예전에 약간 이렇게, 그랬었죠. 네, 그런 저희 어렸을 상징이었고. 때는 정말 부잣집이었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쓰레기 취급을 받으니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수거를 해간 피아노 10대 중에 8대는 폐기 처분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폐리업체 쪽에 이제 들어봤더니 예. 그렇게 나왔는데요. 처리업체에 맡긴 피아노들은 상태에 따라서 수리해서 중고로 다시 판매하거나 폐기 처분됩니다. 네. 피아노 한 대를 만들고 또 이 소리를 유지를 하려면 복잡한 공정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폐기되는 과정 의외로 단순한데요. 피아노를 부숴서 목재와 철재를 분리한 뒤에 목재는 그냥 남으니까 폐기를 하고요. 피아노의 뼈대 역할을 하는 100kg가량의 철재는 고철로 판매가 해서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네, 요새 아파트 살고 아까 층간소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디지털 피아노를 사가지고 헤드폰 끼고 연습하고 이런 게 좀 문화가 되고 있어서 나무 피아노는 좀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인 세태도 잘 들었고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은 여기서 퀴즈 준비했습니다. 2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나갑니다. 자,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이상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네. 자, 무엇일까요? 1번 알츠하이머병, 2번 당뇨병, 3번 고혈압 중에 선택해 주세요. 네, 아까 첫 번째 키워드를 보셨다면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마칠 때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행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시각 누리꾼들은 어떤 뉴스와 또 어떤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영화관 전단지 사라진다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한 영화관에 게시된 공지문인데요. 지난 24일부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영화관 일회용 선전물 배포가 제한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회용 선전물이라고 하면 그 영화관 입구 쪽에 이렇게 미니 포스터 같은 거나 뭐 전단지 이런 거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씩 다 가져가면 좋은데. 네, 이 영화관 갔을 때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온 영화거나 예. 하면 추억으로 남기려고 맞아요. 이거 자주 가져가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간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예 사라지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이 예전 영화 전단지를 중고 거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단지에 진심인 사람들이 꽤 많은 건데요.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모든 전단지가 배포 제한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합성수지가 도포된, 즉 합성수지가 코팅된 일회용 전단지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예. 일반 종이는 쉽게 찢어서 버릴 수 있지만 합성수지로 코팅된 종이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합성수지 코팅이 안 된 전단지는 계속해서 영화관에 비치하고 또 관객들에게 배포할 거라고 하는데요. 다만 앞으로는 확실히 전단지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요즘 영화 배급사에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 많이 하면서 이 전단지 홍보 효과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또 전단지 제작을 없애면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란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누리꾼들 반응은 좀 엇갈렸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영화 전단지가 주는 추억은 영원한 건데 쓰레기 감소 효과는 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정체불명 이갈이 낙서입니다. 건물 외벽에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이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도로 전화기에도 전봇대에도 뭐 도로 노면에도 같은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괜히 섬뜩한 느낌도 듭니다. 글씨 자체가 막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것 같지 않고 좀 예쁘지도 않고 좀 그렇거든요. 서울 용산구를 중심으로 이런 낙서가 이제 발견됐다라는 건데 그 수가 좀 늘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 용산구 일대에 150곳이 넘게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 이갈이 낙서를 한 30대 미국인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월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었다고 하고요. 이후 라카 스프레이 페인트와 뭐 특수펜 같은 걸로 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이갈이라는 단어를 곳곳에 적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도대체 왜 이런 낙서를 한 거예요? 많고 많은 단어 중에 무슨 칼갈이 홍보도 아니고 이갈이는 왜 이갈이를 한 거예요? 네, 이갈이 홍보를 했던 걸 수도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성은 경찰에 평소에 본인이 이갈이 방지 장치를 물고 자야 할 정도로 이갈이가 심하다면서 사람들한테 이 이갈이가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쎄요. 네, 또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이갈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이 한 낙서를 사진과 또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지난해 10월에도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같은 범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출국 정지된 뒤에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는 혁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농담입니다. 다음 소식 뭔가요?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찢어진 타이어로 21km 도주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흰색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잘 봐주세요. 네. 그런데 뒷바퀴가 좀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는데요. 뒤이어 이 경찰차가 이 차를 쫓아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찢어진 타이어로 주행한 자동차 그리고 저렇게 급박하게 뒤쫓는 경찰차까지 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알고 보니 이 차량 앞서서 이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으로 신고 접수된 차였고요.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바퀴 타이어가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로 경찰을 피해서 21km 거리를 달려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멈서섰던 겁니다. 21km 거리를 저 상태로 굉장히 달렸다고요? 먼 거리잖아요. 네. 와,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결국 붙잡았는데 음주운전이 맞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 경찰과 마주친 운전자는 또 시치미를 떼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도 했다는데요. 30대 남성이었던 이 운전자, 면허 취소 수치에 만취 상태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찢어진 타이어로 도주하다니 2차 사고 안 난 게 다행, 음주운전 뿌리 뽑을 방법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화요일 윤정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또 다뤄볼까요?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유아만 붙으면 가격 쑥쑥. 정부는 가격 관리 포기했나? 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친환경을 써서 그런지 성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유아용품이 굉장히 비싸서 어른 거보다 비싼 적이 많거든요. 아, 월급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예, 자 이거 저는 지금 중학생 학부모긴 합니다. 그럼 끝나셨잖아요, 거의. 아이고 그래도 유아용품은 안 쓰잖아요. 아 유아용품은 아니고 어린이 것도 비싸요. 아, 네네네. 예, 자 그런데 싸우지 마시고요, 방송에서. 네네. 이 전에도요, 이 유아였을 때 저희 예, 예. 아이들이 유아였을 때 그때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비싸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했었던 기억 아직도 지금 생생합니다. 네네. 자 전부터 이거를 이게 가격표를 볼 때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이가영 얘기했던 것 같이 이게 진짜 친환경을 썼는지 아니면 뭐 어른 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데 크기도 이렇게까지 조그만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뭐 이런 그렇죠. 말이 나와요. 예. 네네네. 자 이게 이번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옛날보다 이거 더 심각해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네.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죠. 네.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유아용품 코너입니다. 외출복부터 운동복까지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이 눈길을 끕니다. 크기는 앙증맞지만 가격표를 보면 선뜻 살 수 없는 숫자가 보입니다. 22만 9천. 저렴한 선물을 추천해달라 해봤습니다. 스스로 런닝이랑 팬티백 하시는 많아요. 몇 개 정도? 5만 원, 6만 원. 특히 유아용 책상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객님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못되고 최연소는 8개월, 10개월도 사용 가능하고 아이들이 다른 데서 쓰고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왜 비싼지 이유가 있어요. 스탠드는 옵션이니까 안 하시면 되고 책상 의자만 하시면 정상가는 333만 원. 지금 하셔도 이 모델 1월 한 15일경에 받으셔야 돼요. 다 숄더아웃 됐어요. 유아를 둔 부모라면 꼭 가보는 곳이 베이비 페어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보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중국에서 쿠팡 같은 거. 아 여기선 도저히 못 사겠어서. 네, 비싸서. 유모차 되게 비싸요. 지금 유모차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예요? 지금 삐삐페에서 제일 싼 거도 한 10만 원 정도? 와, 아까 설명이 8개월부터 쓸 수 있는 유아용 책상도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가격이 333만 원인가요, 그게? 예. 아, 그것도 놀랍고 그게 또 매진이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저도 뭐 말씀대로 가격에 한번 놀랐고 예. 매진이란 말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이 값비싼 해외 명품 브랜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국산 브랜드였거든요. 자, 저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뭐 기능성이 뭐 여러 가지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이게 이 정도 가격까지라는 거는 선뜻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자, 아이 키우려면요. 지금 보셨던 옷, 책상 이런 거 말고 필요한 거 정말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유아용품 물가 이 전반적으로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뭐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 이걸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아동복들 의류 12.1%, 기저귀는 9.6%, 학습교재 7.5%, 분유는 6.3%. 이게요. 바로 지난달까지, 올해 지난달까지만의 조사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년 만에 이렇게까지 오른 겁니다. 아동 의류가 12%가 올랐어요. 네, 이게 관련 통계가 이 1985년도부터 작성이 됐는데 네네. 그 이후로는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이 연말 아직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올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연말에 또 이제 선물들 많이 주고받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런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아직 올라가는 수치가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말고도요. 이유식, 장난감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영유아 소비재 11가지를 뽑아가지고 이런 상품 또 서비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뽑아서 내보면 평균 3.7%가 올라갔습니다. 아, 수치로도 아무튼 오른 게 증명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뭐 댓글로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육아용품이라는 건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모르겠지만 저도 부모니까 체감하기에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따르면요.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네. 육아 물가 상승률이 2%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마막지한 숫자들을 얘기를 해서 2%? 뭐 별로 안 올랐네. 자, 이게요. 8년 동안 2%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와, 정말 괜찮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게 이때는요. 저물가 기조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당시에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1% 정도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육아 물가 지수는 이거에 비하면은 2배 가량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육아 용품들은 다른 물가들, 다른 소비재들보다는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체감한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다른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육아 물가만 더 추려서 보면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러면 정말 심각하고 지금 뭐 아이를 안 낳겠다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맞습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스스로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취재 과정에서 예. 만난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든 알아서 이렇게 똑똑하게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것도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서울시 마포구가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점입니다. 이곳은 영유아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다 내놓으신 거 이건 다 뭐예요? 예, 장난감들을 지금 현재 내일 오실 분들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신 상태라서 소독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세요. 소독까지? 네네. 그래서 여기 예약 중이라고 다 붙어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거 그럼 빌리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우선이 1년에 연회비 10,000원으로 빌리는 거는 무제한으로 1년 동안에. 이곳에선 값비싼 육아용품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침대도 있고 힙시트, 아기띠, 그리고 바운스까지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얘는 자동 분유 제조기입니다. 분유 제조기? 네. 이건 좀 되게 비싸 보여요. 네, 맞아요. 이게 인터넷에서 최저가 검색만 하셔도 한 27, 8만 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럼 얼마? 저희는 회원들을 무료로 대여하실 수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여러 가정이 돌아가며 씁니다. 그래서 소독은 필수입니다. 새 거를 주는 거를 좀 많이 선호하기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좀 어찌 보면은 집에서 쓰는 것보다 더 깨끗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곳을 찾는 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유아용품이라고 단어만 붙으면 다 비싸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비싸죠? 어른들 건 좀 덜 사도 되고 대체가 있는데 아기 거는 뭐 또 엄마들이 또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그런 실비를 이용하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유모차 같은 건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유모차는? 네, 유모차도 뭐 안전한 거 하면 뭐 몇만 원 차값이 더라고. 그래서 유모차는 사설 전문 대여 업체도 있습니다. 모두 한 대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입니다. 이거 빌리는데 얼마인가요? 6개월에 45만 원입니다. 이 모델은 36만 원이고요. 이 모델은 19만 원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생각보다는 좀 있는데 이건 근데 만일에 새로 산다면 얼마예요, 이건? 새 상품 가격은 192만 원입니다. 이런 대형 디럭스 유모차 평균 사용 기간은 약 1년인데 아이가 성장하면 고가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아용품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아용 옷과 신발은 물론 이유식과 유아용 비데까지 다양합니다. 무섭게 오른 가격에 새내기 부모들은 나름의 생존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세요. 개화이님께서 비싼 게 좋다는 인식도 문제다. 그 천희맘께서는 장난감 대여점은 서울에만 있고 지방은 없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또 아마 지방에 계신 것 같은데 이런 토로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기용품 뭐 짧게 쓰고 이제 또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중고 거래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유명 연예인분들도 이 유아용품 중고 거래 이거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자, 배우 한가인 씨, 이분도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유아용품은 자신은 계속해서 중고 거래를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얘기가 유아용품은 새 것하고 중고하고 이게 한 10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걸 안 쓸 수가 없다. 야, 이거는 진짜 이거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가격 정보이긴 합니다. 중고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영상 중간에 인터뷰해 주신 그 어머니 말이 인상 깊은 게 그러니까 어른 거는 좀 줄이고 뭐 대체할 수 있는데 아이 거는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기저귀, 유아복, 무슨 뭐 이유식 이런 것들을 비싸다고 이거 안 살 수가 있나요?
이거는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일에 잠깐 사용하고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데 예. 라고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야 되는 품목들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맞아요. 이런 건 물가를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가요? 이게 말씀대로 이게 유치원 납입금 그리고 이 뭐 어린이집 이용료 이런 것들은요. 정부가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주잖아요. 네. 예, 자 이게 한번 제가 통계를 좀 살펴봤더니 네. 이거 역시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거든요. 네. 유치원 납입금이 작년보다 10.1%가 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용료 이것도 1.5%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관리를 하니까 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요즘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이 시기에 내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잘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정부가 이렇게 뭐 무상급식 같은 거 지원도 유치원에 대해서 늘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관리가 가능한데 물론 이제 어떤 사적인 영역이긴 합니다. 업체의 가격을 조정하는 건. 근데 최근에 보면 뭐 라면 담당 사무관을 두겠다. 정부가 그쵸.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여서 막 뭐 회의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담당 사무관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격을 좀 낮춰줄 수 없나요? 자, 이게 그렇게 하려면은 예. 전 단계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전 단계. 예. 먼저 이제 통계를 내야 되겠죠. 네. 통계를 내야지 과거 수년 동안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예. 얼마만큼 올랐는지. 그런데 이 정책을 또 썼더니 이만큼의 효과가 좀 있었구나라는 거.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유아용품 물가 추이라는 거는 이제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 물가 지수라는 거를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런 걸 발표를 해 왔었거든요. 네. 자, 2013년도서부터 이게 발표가 돼 왔었는데 지금은 연구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육아 물가 지수 발표가 중단됐다. 이게 어떻게 왜 이게 중단이 돼 있는지 예. 자, 연구소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는 2020년까지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산이 없어서 이제 못하게 된 거죠. 모니터링 지표가 있으면 생산업체든 뭐 정부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물가 지수이기도 하고요. 네, 육아 물가 지수라는 게 단순하게 뭐 작년보다 몇 % 올랐다 이것만 이제 합해 놓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게 가정을 소득별로 나눠 놓고 네. 또 그 안에서 집집마다 육아용품을 쓰는 어떤 그 비중, 가중치라는 거를 두어서 예.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작업을 중단한 겁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좀 신경을 쓰면 효과가 어느 정도는 조금씩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장기적으로는 꼭 육아 물가 지수를 다시 되살리고 연구를 많이 해서 물가를 잡아줬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마포구 사례처럼 뭐 서울에도 서울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지역은 없다라고 천희맘께서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그런 지역마다 곳곳마다 좀 무료로 장난감도 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여기까지 네네네. 좀 보도블록 이런 거 좀 갈지 말고 네네네. 이런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여러 개 사가지고 해놓자고요. 지역에 계신 지자체장님들 좀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 윤정식 기자의 당부의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윤정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때때로 환경운동가들의 과격한 시위는 그 취지는 공감을 얻어도 무리를 빚곤 하는데요. 환경운동가들이 태평양 한복판에서 심해 채굴선을 방해하고 무단으로 탑승해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카약을 탄 환경운동가들 분주하게 노를 저어 커다란 배에 접근합니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회원들이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 태평양 망망대해에 떠있는 심해 채굴선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이들은 태평양 심해 채굴선이 해양 생물들을 파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부터 심해 채굴선 주변에 카약들을 배치해 채굴 장비를 해저로 내려보내는 걸 막고 있습니다. 또 허가 없이 채굴선에 올라타려는 시도도 이어졌는데요. 채굴선을 점거하고 계속 머물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채굴선을 운영하는 회사 측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채굴선 측은 이번 시위로 환경운동가들이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데요.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경제적 동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채굴로 해양 환경이 부당하게 파괴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계속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안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긴 어디? 난 누구지? 열대 밀리미터 잘 어울릴 법한 사자가 차갑고 하얀 눈을 만나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처음 보는 설경 앞에서 야생을 호령하는 사자가 아니라 그저 한 마리의 귀여운 고양이가 된 듯한데요. 동유럽 코소보의 한 동물보호구역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사자는 인근 식당에서 불법 사육되던 사자로 활동가들이 극적으로 구조해 이곳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또 사자의 이웃사촌인 곰들도 비슷한 사정을 갖고 있다는데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행복하게 일상을 보내는 동물들. 참 다행스러우면서도 가슴을 짠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자는 이제 원래 있어야 할 곳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고향에 가면 이런 설경은 다시 보기 어려울 테니 이번 겨울이 사자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중국 식품 위생 논란. 이번엔 돼지고기에서 주사 바늘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음식은 중국 상하이의 한 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반찬 안에 약 1.5cm 길이의 두꺼운 철심 같은 게 들어있던 건데요. 학교 측은 이 이물질이 돼지 백신용 주사 바늘로 뼈에다 부러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별다른 사과 없이 주사 바늘의 정체를 설명하는 데만 급급했던 학교 측에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해당 급식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소변을 본 사건, 또 한 정육점에서 양갈비를 치아로 발골하는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중국산 식품 위생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먹는 음식으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죠? 툭하면 불거지는 중국 식품 위생 논란에 중국에서는 믿고 먹을 음식이 없다는 한탄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의 상클 상담소가 문을 엽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상클 상담소의 상속 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민 사연 바로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요.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조금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의 명연기로 사연 함께 보시죠.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50대 사업가입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는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며 절 찾아왔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는 오래된 친구라 매몰차게 굴 수도 없고 참 답답했죠. 야, 이번만 한 번만 도와줘. 진짜 급해서 그래. 아니, 우리도 요즘 어려운 거 알잖아. 그리고 저번에 납품한 물건값도 아직 결제 안 됐더라. 나도 너무 힘들어. 야, 내가 지금 못 갚으면은 나 정말 위험해. 생각해봐라. 우리 회사 무너지면 너한테 빌린 외상대금도 영영 못 갚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만 도와줘라. 우리 아버지 건물 있잖아. 그거 담보로 돈 빌리기로 했거든. 나중에 그거 받으면 갚을게.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친구의 말에 일단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달려갔죠. 어릴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라 저희 아버지 장례처럼 정성껏 함께 해줬습니다. 발인까지 잘 도와주고 전 집으로 돌아왔죠. 여보 고생했어.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뭔데? 우리 큰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정 사장님 아버지 재산 좀 있으셨잖아. 그거 유산 받으면 우리한테 빌려간 돈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걔가 지금 그럴 정신이 있겠어? 내가 좀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딸 시집도 보내야 하고 저희 공장도 돈이 필요해져서 친구에게 찾아갔죠. 야, 너 빨리 빌려간 돈 좀 막 갚아라 좀 어? 금방 준다더니 지금 얼마가 지난 거야. 지금 우리 회사 문 닫게 생겼다고. 아, 내가 일단 물건 대금은 정산했잖아. 우리도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 야,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 받은 거 있잖아. 아버지 빌딩 담보 받아서 빚 갚는다고 했었잖아. 아, 그거 난 있잖아. 아버지 유산 상속 포기했어. 우리 어머니가 다 받기로 했다. 그래서 나 한 푼도 없어. 너한테 돈 못 갚는 건 미안한데 나도 빈털털이야. 믿고 돈 빌려준 친구 때문에 회사 문 닫고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받을 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정인국 변호사님.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사연 속에 이 주인공이랑 그 돈을 빌려간 친구가 아주 친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더 난감한데 이 친구 사이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이, 뭐 그러면 안 되죠. 뭐 보니까 젊은 시절부터 아주 절친한 사이였고요. 사연도 보니까 상담자가 돈 빌려준 친구 아버지 장례식까지 가가지고 앞장서서 도와줬잖아요. 아주 친한 사이였죠. 그리고 상담자도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친구 도와줬고요. 그런데 정작 이 상대방은 그렇게 소중한 친구를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연과 무관하게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빌려간 당사자가 돈이 막 없다고 하면서 미루다가 유산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 유산으로 돈 갚아라라고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상담자 친구는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인정되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끝까지 돈을 안 갚으면은 그 상담자는 친구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면 되는 거죠. 아, 강제 집행. 그런데 지금 상담자는요, 친구는 자기가 아버지 재산 그 상속 포기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거죠. 네. 상속 포기한 게 참 문제예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돈을 갚을 수 있었는데 상속을 안 받고 돈 없다. 야, 나도 한 푼도 없다. 일부러 포기한 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냄새가 나긴 하는데요. 상황 정리해 보면은 그 상담자 친구, 그러니까 채무자는 상담자 말고도 여기저기에다가 돈 빌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아봐야 어차피 채권자들이 다 강제 집행할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상속을 자기가 아예 안 받기로 한 거죠. 또 이 집의 가족 관계를 보니까요, 그 다른 상속인들로 어머니랑 누나가 있어요. 누나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자녀들은 상속을 하나도 안 받는 거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때 상속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그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때도 자기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할 것 같으면 그때도 상속 안 받고 또 누나한테 몰아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계속 악용해가지고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아까 친구한테 자신 있게 나 빈털털이야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돈 빌려간 친구가 유산 상속을 포기해서 받을 돈이 없어요. 그럼 제가 연기했던 그 사연 속 주인공은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공장 문은 지금 닫아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민법에서 사해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사해행위? 사해행위. 그게 뭐냐면요, 빚 안 갚으려고 자기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는 거를 사행이라 그러고요. 이건 채권자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니까 돈 빌려간 다음에 자기 상속분을 포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해행위 일종입니다. 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자기 상속분을 전부 포기하는 내용으로 어머니, 누나랑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잖아요. 이거를 상담자가 보고 이러한 분할 협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승소하면요, 채무자 어머니 명의로 건물이 단독으로 넘어간 거, 단독 상속이 효력이 없어지죠. 사해행위 이런 용어를 알아둬야겠어요. 너 지금 사회행위하는 거라고 진짜 말은 못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는 건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해행위라고 하는 거고 이걸 취소할 수 있는 거군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이게 대법원의 판례도 있죠? 예,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사해행위 취소송을 제기해서 그 채무자 어머니 명의로 간 거를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럼 그 뒤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그 채무자의 법정 상속분만큼은 다시 채무자에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채무자한테는 어머니랑 누나가 있잖아요. 그럼 상속 비율이 어머니가 1.5고요, 자녀들이 각각 1씩이잖아요. 이 사건에서 그 건물 가격이 70억이라고 하게 되면요, 어머니가 30억, 그리고 누나가 20억, 그리고 이 사람 그 채무자가 20억씩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는 이 채무자의 상속분 20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강제 집행을 하고 네. 그럼 빌려온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가 취소된 이후에도 그 상속 비율은 그대로 일정하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비율만큼은 그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상속을 거액을 받으면 상속 세금도 내잖아요. 상속세를 네네. 내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상속 비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세금. 어쨌든 상속세를 내더라도 그 사회 행위가 판정되면 뭐 취소가 되는 거는 법원 판단 따라서 할 수 있다. 네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상속 포기를 했어도 돌려받을 방법은 있다는 건데 그럼 네네. 돈 빌려준 사람이 상속 포기 취소 소송을 하기만 하면 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또 무조건이라는 거 없잖아요. 사실. 또 그렇지 않은 게요. 예, 일단 예. 용어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채무자가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는 게 그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 협의를 거냐 아니면 확실하게 법원한테 상속 포기 결정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채무자는 내 상속분을 안 받겠다 이렇게 어머니랑 누나랑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거든요. 네. 이건 일종의 계약이에요. 이런 계약은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회행위 취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로부터 법정 상속분 20억만큼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분할 협의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겠다고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 청구를 하고요.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결정을 받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이 법원 결정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채무자 상속 포기를 어느 누구도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자 상속 포기가 효력이 인정되니까 채권자들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그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인정 안 됩니다. 한 푼도 못 받아내는 겁니다. 이게 저는 솔직히 잠깐 제가 연기한 입장이라서 그걸 약간 좀 억울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네. 법원을 거치고 상속 포기를 했느냐, 네. 거치지 않고 그냥 누나와 엄마랑 협의를 해서 분할 상속 협의. 포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네네. 저 너무 억울한데요. 돈을 빌려주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데 이게 정당한 겁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빌린 돈은 꼼수 쓰지 말고 갚아라. 예.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채무자가 저한테 법률 상담하러 왔어요. 예. 그럼 저는 그 채무자한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상속 그 협의 분할하지 마시고요. 법원에서 확실하게 상속 포기 결정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 못합니다. 이렇게 알려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옳고 그른 거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법 규정을 누가 더 영리하게 활용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애초에 이렇게 악용할 목적으로 네. 그 상속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뭐 분할 협의나 아예 완전한 상속 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빠삭하겠어요. 뭐 본인이 꼼꼼히 모르고 있어도 법률 상담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알려주겠죠. 그리고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물어볼 때랑 채무자가 물어볼 때 솔루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또 궁금한 게 사실 제가 이 사연자였으면 돈 문제랑 별개로 친구가 그냥 너무 괘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배신감이 너무 크잖아요. 뺨 한 대 때려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혹시 이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너무 괘씸해요. 예, 일단 뭐 때리시면 폭행죄고요. 예, 일단 이런 것도 짚어주시네요. 네네네. 사기죄 살펴보게 되면요. 처음에 돈을 빌릴 때부터 아예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빌렸다. 그러면 사기죄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물건값도 정산을 했고 나중에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갚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나중에 추후에 그 의사결정이 바뀐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만으로는 사기죄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예 처음에 돈을 빌릴 때부터 나중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한 푼도 안 갚아야지 그리고 빌렸다. 그렇다면은 사기죄가 되겠지만 그런 사정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 포인트는 약간 사회 행위에 대한 그 이해인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미리 대법원 그 판례도 그래픽을 준비해봤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띄워주세요. 사회 행위라는 게 아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회 행위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이 판례는 어떤 판례인 건가요? 보니까 뭐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가 돈 못 갚을 게 뻔하니까 그 뭐 가족들이랑 그 협의서를 쓴 거죠. 그래서 나는 빵 그리고 뭐 누나 그다음에 남동생 어머니 이런 분들이 다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그 채권자가 야 너 아버지 돈 재산 많이 받았는데 왜 돈 안 갚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했어 난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채권자들이 괘씸해서 이건 아니다
사해 행위니까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소송 제기한 거요. 이 판례랑 또 다른 판례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판례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상속 포기 청구를 법원에다 하고 네. 법원에서 상속 포기 결정을 받았다.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사해 행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없다. 판례도 있고요. 와, 그럼 만약에 진짜로 상속 포기를 했으면 진짜 답이 없던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채권자도 있지만 채무자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돈을 갚으시는 게 많은데 여력이 없으시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분할 협의를 끝내지 마시고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속 포기 신청을 하시고 상속 포기 결정을 받으시면 채권자들이 전혀 넘볼 수 없다. 네. 예, 그 내용까지 이걸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의뢰자가 오면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 될 의무는 있으니까요.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네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네네. 혹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뭐 친구더라도 네. 좀 처음부터 주의를 한다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아버지 재산 상속 그 건물 팔면은 네. 뭐 그때 뭐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갚을게 그랬잖아요. 우리 구도로 말은 했잖아요. 그럼 애초에 돈을 빌려줄 때 그걸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게 좋았죠. 그 내용의 핵심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네. 구두로만 말을 한 거지 지금 아빠 건물을 팔아서 나중에 갚을게라고 말은 했는데 네. 흘려들은 거네요. 그걸 아예 담보로 잡고 빌려줬으면. 아하. 부친의 건물도 담보로 잡는 거는 문제가. 뭐 부친이 동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그 일상생활 살아가실 때 뭐 법을 어느 정도 아시는 건 필수입니다. 네. 오늘 이 상암동 클래스 상글 상담소를 잘 챙겨보시면 그리고 지난 계속 매주 저희 화요일마다 한글 상담소를 하니까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요 정도 사회행위까지 이렇게 이런 용어까지 아는 분들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네. 좀 똑똑해지는 오늘 사회행위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 오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글 상담소의 상속 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행위 잘 배웠습니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오늘은 특별히 도시락 이슈에서 퀴즈 내드렸습니다. 정답은 1번 알츠하이머 병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2분 발표해드립니다. 박영숙님 그리고 윤현진님 2분 당첨되셨고요.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오늘 자정쯤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가 부산으로 결정됐습니다 라고 오프닝을 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